멋진 신세계. 옴기니의 말. 현재를 예언하는 소설. 멋진 신세계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이상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세계에 자연인을 투입시켜 인간의 미래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예언적인 시도로서 조지 오웰의 1984나 마찬가지로 미래의 공포라는 충격을 제시하고 그러한 예언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도덕성을 주창하는 선언서 노릇을 한다. 이미 멋진 신세계에서 인간이 구성해 놓은 미래의 전주곡이 진행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풍자적이면서도 냉혹한 미래상이 얼마나 현실로서 대두될지 사뭇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시험관하기는 이미 일반화됐고 태아를 냉동시켜 보관하는 기술도 개발됐다. DNA와 두뇌의 뇌파까지 인간의 기술로 변형시키려고 덤비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를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하거나 인구를 통제하는 시대 또한 그리 멀지 않은 셈이다. 물론 미래를 꼭 그렇게 비관적인 눈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리라. 인간이란 언젠가는 핵무기의 공포를 완충시키고 극복할 터이며 지구가 터져버리더라도 지구와 같은 다른 혹성을 찾아내어 이주할 만큼의 지혜와 지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우리들은 공상과학적인 타당성을 따져선 안 된다. 그보다 이것은 인간성이 맡게 될 이기를 다루는 인간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AF 즉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생산해낸 해를 기원으로 삼은 시대의 세계국 월드스테이트에서 개성과 인격을 상실한 인간 제품들은 인류에 관한 낭만적인 관념을 말살한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유토피아가 곧 파멸이라는 역설이 두드러지고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몰락이라는 반비례 원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1984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국가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참혹한 과정이 이 소설에선 마지막 부분 마르크스와 헬르몰츠를 성으로 추방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야만인, 세비지과 통제관, 컨트롤러 사이의 대화를 통해 노출된다. 과연 사회 안정과 물질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 이상향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할까? 결국 야만인은 고통과 불행을 달라고 부르짖곤 외딴 등대로 가지만 그곳에서 과연 그는 갈망하던 원시적인 평화를 누렸던가? 마리화나, LSD, 애시드, 코카인 따위의 온갖 마약에서 본드 냄새까지 동원되어 인간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지금의 현실에 미루어 볼 때 멋진 신세계에서 대량 생산하여 배급하는 소마가 지니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인간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유대가 사라진 세계에 죽음까지도 익숙해지도록 길들이기 훈련을 받게 되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느 만큼이나 인간일까? 멋진 신세계에선 성생활이 완전히 개방됐다. 주인도 없고 책임도 없고 도덕도 없이 그냥 생리적인 과정으로서만 이루어지는 성행위. 지금의 세태가 가고 있는 성도덕의 미래는 과연 어디가 목적지일까? 그리고 과연 철저한 계급 사회가 이상향일까? 보호구역 리서베이션에서는 야만인들이 격리돼 살아간다. 이들 원시 집단은 지금의 인간을 미래의 상황에다 투입시키기 위해서 설정됐다. 그들의 원시적인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들은 현재의 미래를 병립시켜 비교하는 기준을 얻는다. 이런 많은 질문들의 해답이 이 작품에서 제시되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숙제로서 남겨지기도 한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파리 리뷰, 파리 리뷰의 조지 윅스와 레이 프레이저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스스로 이렇게 밝힌다.
멋진 신세계는 어떻게 착수하게 됐나요? 답. 글쎄요. 처음에는 H.G. 웰스, 하버트 조지 웰스의 신을 닮은 인간, Man Like Us의 장난스러운 비유로서 시작했지만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더니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잃었어요. 주제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깊어지자 나는 본디 목적에서 점점 벗어나고 만 거예요. 요즘 1950년대 말은 무엇을 집필하고 있나요? 답. 요새는 좀 독특한 소설을 하나 쓰는 중입니다. 일종의 환상극인데 멋진 신세계와 대조가 되는 작품이죠. 인간의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관한 얘기니까요.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는데 사실적이 되려면 낙원을 상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1946년판의 멋진 신세계 서문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예시하는 듯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벌써 그 작품이 머릿속에 있었던 건 아닌가요? 답. 예. 당시의 대강 줄거리가 머릿속에 잡혀 있었고 꼭 소설의 주제로서는 아닐지라도 그 이후로 줄곧 어떤 특정한 주제가 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인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온갖 방법에 관해서 무척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파악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저서 인식의 문 The Doors of Perception에서는 마약에 영향을 받은 시각적인 경험에 관해서 그리고 또 그림에 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심리학적인 통찰에 관해서도 혹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순 없을까요? 답.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잊어버렸던 사실들을 많이 기억해냅니다. 심리분석으로 6년이나 걸려야 해낼 일이 단 1시간 동안에 그것도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또 그런 경험을 다른 방면으로 대단히 자유롭게 확대하고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가 당연시하는 세계가 사실은 치밀하게 조절을 당하는 습성, 그러니까 관습의 부산물일 따름이고 외부에는 아주 다른 세계들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심리학적인 통찰이 작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답. 그건 모르겠어요. 결국 소설이란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니까요. 리세르깃 엑시드의 경험이란 시간과 사회 질서밖에 어떤 환각적인 계시입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관한 총체적인 영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그 영감을 바탕으로 삼아 고된 작업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리세르그산이나 메스칼린과 멋진 신세계의 소마는 어떤 유사성이 있나요? 답. 아무런 유사성도 없습니다. 소마는 가상적인 약으로서 3가지 다른 효과인 도취감과 환각작용과 진정제의 효과를 내는 약입니다. 메스칼린은 페이오틸 선인장의 주 성분으로서 남서부 원주민들이 종교 내식에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합성시키는 방법이 밝혀졌어요.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LSD-25는 메스칼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화학 합성물이에요. 그것은 약 12년쯤 전에 개발됐는데 현재 실험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메스칼린과 리세르그산은 외부 세계를 변형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묘사한 대로 긍정적이고 지식을 일깨워주는 경험을 겪지만 환상이란 천국인 동시에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마가 의식을 포기하는 수단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주체성이 없는 기계의 부속품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대두된다. 과학과 행복과 인간의 함수는 결국 기계 문명만이 남는다는 불평등 방정식을 남긴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겐 무엇이 참된 이상향이며 우리들은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미래를 내다본 현대 고전을 남긴 올더스 헉슬리. 올더스 레오나르드 헉슬리는 명문 집안 출신의 영국 작가로서 유명한 생물학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 토마스 헨리 헉슬리 1825년부터 1895년의 손자이고 생물학자이자 철학자, 교육자인 줄리안 소렐 헉슬리의 동생이며 매슈 아널드는 그의 큰 아버지다. 이렇듯 빅토리아 왕조 1837년부터 1901년에 두 명문으로부터 과학과 문학적인 배경을 물려받은 그는 보기 드물게 박식한 작가가 됐다. 광범위한 지식뿐 아니라 뛰어나고도 예리한 지성과 우아한 문체에 때로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유머 감각으로 유명한 그는 1894년 7월 26일 서리 지방 고달밍에서 레널드 헉슬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이튼과 옥스퍼드의 벨리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소설가로서 널리 알려지긴 했어도 수필전기, 희곡시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1921년에는 크롬 옐로를 발표해서 당대의 가장 재치있고 이지적인 작가라는 평을 들으며 위치를 굳혔다. 이 작품과 그 후에 여러 소설에서는 흔히 주인공들이 작가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하는 입노릇만 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가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요 소설가인 토머스 러브 피콕의 기법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대부분을 이탈리아에서 보낸 그는 당시 전후 지식층에 만연했던 혼미하고 퇴폐한 삶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기를 즐겼다. 인도와 동양을 방문한 것도 이 무렵이고 이때부터 1930년까지 D.H. 로렌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와 교류했다. 1923년에 발표한 어릿광대의 춤 앤틱 헤이는 유쾌한 풍자로서 당시 문인들과 보헤미안들의 세계를 꼬집었으며 1928년의 연애 대위법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도 같은 맥락으로 쓴 작품이었다.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발표했다. 그는 18살 때 완전히 실명했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한 후에 차차 시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었으며 1936년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가자에서 눈이 멀어 Eyeless in Gaza를 발표했다. 가자에서 눈이 멀어는 헉슬리의 후기파 성향을 지닌 첫 소설로서 그의 작품 세계에서 분기점 노릇을 한다. 후기에 그는 점점 힌두 철학과 신비주의에 깊이 끌렸으며 이런 경향이 여러 작품에 반영됐다. 그는 미국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1963년 11월 22일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가 남긴 대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하찮은 이야기 Thus Belen Lives 풍자소설 1925년 뜻대로 하라 Do What You Will 산문집 1929년 매미 The Cicadas and Other Poems 시집 1931년 숨은 실력자 그레이 Eminence 정기물 1941년 불멸의 철학 The Perennial Philosophy 신비주의 연구소 1945년 루덩의 악마 The Devils of 루덩 비소설적 소설 1952년 섬 아일랜드 소설 1962년 인간이 공장에서 제품처럼 생산되는 세계, 모든 행동과 생각, 죽음까지도 통제되는 세계에 인간은 어느 만큼이나 인간일까? 홈페이지 주소 https://ysarchive 여수.go.kr 여수시 작은 도서관
멋진 신세계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이상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세계에 자연인을 투입시켜 인간의 미래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예언적인 시도로서 미래의 공포라는 충격을 제시하고 그러한 예언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도덕성을 주창하는 선어서 노릇을 한다. 시험관하기는 이미 일반화됐고 태아를 냉동시켜 보관하는 기술도 개발됐다. DNA와 두뇌의 뇌파까지 인간의 기술로 변형시키려고 덤비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에 맞춘형으로 대량 생산하거나 인구를 통제하는 시대 또한 그리 멀지 않은 셈이다. 과학과 행복과 인간성의 함수는 결국 기계 문명만이 남는다는 불평등 방정식을 남긴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겐 무엇이 참된 리상향이며 우리들은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홍긴이의 말 중에서 멋진 신세계는 금세기의 미래를 가장 깊이 있고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 중의 하나다. 현대식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그린 이 소설은 자유와 도덕 개념이 낡은 넝마가 되어버린 현대 문명 사회와 그 속에 내포된 위험을 경고한다. 뼈아프게 비판하고 고결하게 지키려는 헉슬리의 웅변적인 인간 선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Saturday Review 9788-973 814-725 03840 ISBN 978-89-7381-472-5 03840 값 13,800원 동부시 보건 작은 도서관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 올더스 헉슬리 지음 800-843.5 헉 57미 18